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1월 들어서 전년비 56%나 급등했다라고 하죠. 미국뿐 아니라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금 늘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이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건데요. 저 PBR주들의 초강세. 헌데 이미 또 뭐 오를 대로 올라 있어서 과연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지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요일에 세 분께 한번 답을 구해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 전문가분들이 방송에서 할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도 이제 주식들이 이제 저 PBR로만 몰려가다 보니까 지금 온 자금이 저 PBR 테마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 은행이나 금융주들, 뭐 건설주라든지 철강, 화학 뭐 이런 조금 규모가 크고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또 그런 종목군들이 얼마 전까지 이제 신저가를 또 갔던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 자체를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저는 또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가 자체가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고 그 낙폭이 큰 만큼 PBR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됐던 부분이었고 뭐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자 기사에도 나왔지만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일부 의견이 좀 반영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 PBR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상승 원동력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은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수록 뭔가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내부적으로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코스닥의 성장주들도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슈몰이에 대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파월이 3월에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온 게 코스피에서만 1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뭐 저 PBR 테마를 알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아닙니까? 참 저도 그게 곤혹스러운데 네. 일단 지난 1월 19일 이후를 놓고 보면은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주 쪽 관련해가지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그 거래소 쪽에 소위 저 PBR 관련돼 있는 주식들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 아까 보니까 부인 뭐 성명 비슷한 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증시를 좀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면서 그 방향을 저 PBR주를 갖다가 PBR 정상화로 이제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다 보니까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추세를 뭐 계속 갈 것이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진심인 회사들 실제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 자체는 우상향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향후에는 지금은 사실 좀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PBR이 낮다고 하는데 그 PBR의 함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성장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지속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옥석가리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테마성으로 오르는 주식들은 오랜 기간 물려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정 종목이 지금 3년 만에 갑자기 지난주 이번 주에 가지고 10몇 프로 수익이 지금 플러스로 반전이 됐거든요. 3년 만에요? 네. 저도 좀 그거 지켜보면서 당혹스러운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담보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추세 흐름을 조정을 받더라도 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슈 메이킹이 돼서 갔던 것들은 옥석가리지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의 움직임도 오늘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조 2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손절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 여러 가지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랑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일부 이제 그 오랫동안 물리셨던 그런 분들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들어온 이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슈는 역시 저 PBR이 블랙홀처럼 지금 빨아들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다양한 재료들이 지금 선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이슈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그 증시 전체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저 PBR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외국인 오랜만에 1조 원 이상 매수에 들어왔지만 상당수가 비차익 매수였어요. 비차익 거래라는 건 사실 이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중심으로는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적 세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금융주를 비롯해서 뭐 소위 우리가 또 저 PBR 얘기를 하게 되는데 PBR이 낮고 혹은 뭐 배당 성향이 좋고 혹은 PR이 뭐 저가로 평가돼 있고 이런 이 종목들을 지금 골라가지고 좀 전반적인 리밸런싱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예. 이 흐름이 이제 제 판단에는 지금 2월 말 정도에 아마 정부 확정안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실 FOMC가 밤사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증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그렇게 큰 영향 우리 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린 지금 A부터 Z까지 저 PBR로 또 지금 세팅이 된 상태니까 우리 장만 계속 따로 놀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 이슈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오늘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이 경주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오를 때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볼 문제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저 PBR 테마가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께 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 이사님부터. 예. 저도 지금 사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다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돼서 좋기는 한데, 이제 반대편에서 성장주 쪽으로 투자했던 것들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건 뭐 우산장수, 집신장수도 아니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저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테마 형식으로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단순히 저 PBR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서 주주 환원책이라는 게 너무 부실했었던 게 현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분명히 맞는데, 네. 이게 정책이 너무 일관성 없이 갑자기 막 돌변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자꾸 연출이 되면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또 이제 딜레마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큰 그림에서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분명히 가려지겠지만은 진짜 괜찮은 주식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꾸준히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다음에 성장과 이익을 같이 담보하는 그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눌릴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올라갔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손실폭을 크게 줄였거나 아니면 이익 구간에 들어섰으면 2월 중에는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오시는 걸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라 하셨는데 눌려야 말이죠. 좀처럼 안 눌려가지고 요즘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없으면은 뭐 다시 PBR 저 PBR 주도 제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거든요. 우선은 지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흘러왔던 이제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주가에 대한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조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1월 되고 난 다음에 국내 증시만 유독 하락폭이 크게 좀 나타났었고, 우리가 1월 27일자 뉴스만 보더라도 신저가 종목이 속출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저가에 들어와 있던 종목군들 대부분이 또 저 PBR과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한 수급들을 보면
우리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라고 하는 뭐 소위 투신이나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가 가장 많이 쏠렸던 것이 또 저PBR 관련된 기업들에 많이 쏠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메시지일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일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슈는 될 수 있어도 과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슈라도 그런 기대감으로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증시를 들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가기에는 이 모멘텀은 상당히 부족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저PBR주도 지금 당장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좋은 모습들을 유지는 해주겠지만 결국 시장은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묻지마 테마가 아니라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저PBR주 사면 아까 이사님 3년 동안 뭐 물렸다는 말씀처럼 장기간 물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가의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밸류업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나오게 될 이 방안들이 결국 이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안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건 이제 사실 그 단기간에 뭐 1, 2년 안에 혹은 이걸 무슨 테마성으로 인지해서 이거를 투자를 결정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어쨌든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됐든 바꾸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 주주 친화적 정책, 뭐 예를 들면 자사주에 대한 뭐 매입을 훨씬 더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소각에 대한 일정 부분 어떤 강제 방안이 조성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한국 증시에 대한 DNA가 좀 바뀌게 된다면, 길게 본다면 지금의 어떤 이 방안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저PBR이라는 테마주로 만약에 우리가 인식해서 이거를 투자를 한다면 네. 실제로 우리 여태까지 보았던 패턴들을 보면 기대감으로 막 올랐다가 실제 뚜껑 열고 빡 나오면은 우수수 언제 그랬냐는지 거품 빠지듯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테마주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지 말고 그 해당 기업의 어떤 DNA가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아 정말 숨어있던 보물 같은 주식도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뭐 일례로 나오고 있는 거는 자사주에 대한 어떤 매입 확대, 소각에 대한 부분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새롭게 주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앞으로 우리 증시의 방향을 바꾸게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뭐 주가의 흐름을 좀 달리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주 손절에 대한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진 상황이거든요. 저PBR이 아닌 쪽,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빠르게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손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늦지 않게 손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전체 포트에서 현금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네. 운신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성장주 쪽 비중이 주식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사놓으셨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소위 좀 잘 나가는 배당 성향이 높은 것들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성장주 쪽 많이 갖고 있어서 그쪽이 지금 다 풀어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진짜 이제 기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장주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큰 흐름하고 다 따로 놀았었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린 에너지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또는 그 지금 뭐 IT 쪽에서 AI가 됐든 간에 큰 그림에서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찐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1분기 중에 오히려 좀 빠지는 폭을 봐가지고 물량을 더 늘릴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사님 근데 만약에 지금 저PBR주 중에서 네. 우리가 찐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괜찮은 거를 우리가 남겨둔다 그러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이익이 성장의 그림을 계속 그려주고 있으면서 크게 나는 기업이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이익을 많이 났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전통적인 문제는 그걸 주주 환원을 안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룹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실제로 보면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자사주 어떤 소각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돼 있는 아무래도 입김을 받을 수 있는 그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겠죠. 근데 그런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들 가운데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안 높습니다. 예. 그 대주주 지분이 안 높다는 얘기는 그 대주주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자사주 보유 물량을 키워서 이건 결국 나중에 유사시에 소위 말해가지고 우군, 백기사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이걸 가지고 자사주가 많으니까 소각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만 오른다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보험 쪽이거든요. 뭐 손보, 생보 가릴 것 없이 지금 그래프가 막 솟구쳐 오르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뭐 은행, 증권 이쪽도 오늘 강한 테마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금융주가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였던 적이 또 있나 모르겠어요. 뭐 사실 꾸준하게 고금리 차원이 유지가 되면서 은행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손해율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뀌면서 이런 뭐랄까요 손해보험사들이라든지 또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곤 했지만 이런 저PBR주가 부각됐던 것은 이번이 저도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보험주들에 대한 강세는 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장이 좀 축소되면서 지금 현재 다른 여타의 이제 민영보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장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런 보험사들에 대한 뭐랄까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뭐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PBR에 대한 부분도 부각되는 것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지금 현재는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해봅니다. 예. 지금 또 은행 쪽에서는 보면은 뭐 지방은행의 이 뭐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 이런 또 내용이 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JB금융, DGB금융 이런 지방은행 쪽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뭐 이사님께서. 그 지방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냥 딱 봐도 영업망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가 커지게 될 거고 네. 그 회사 입장에선 성장의 그림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일단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반응을 하는 걸 거고. 근데 이제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거는 자본일 겁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인프라망이 또 구축이 돼야 되려면 비용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차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좀 나와야지. 똑같은 상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 간에서는 보면 경쟁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게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재료가 돼서 움직이는 건 분명하지만 네. 이게 곧 성장을 담보하고 앞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재료로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DGB 금융지주가 그 금융지주인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시중은행 전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국구 은행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PBR 1배하고 조금 다른 어떤 궤로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한마디만 더 네. 말씀드리면 금융주가 지금 PBR이 1배 미만인 뭐 지주사라든지 뭐 여기에는 이제 보험사 다 포함입니다. 전반적으로 PBR이 1배 미만인 곳이 많고 배당 수익이 높아요. 그리고 펀은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가는 게 지금 금융사고 저 PBR 이슈가 지금 뜨면서 이 박자 그 조합을 맞춰봤었을 때 금융주가 가장 높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제가 일본 벤치마킹을 이제 우리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면서 벤치마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거를 보면 네. 일본의 지난 1년간의 어떤 그 증시 부양책이 나온 뒤에 성과들을 분석한 게 있는데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게 저퍼주였습니다. 두 번째가 고배당이었고요. 세 번째가 저PB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저PBR이 가장 왜냐하면 일본 그 정부의 증시 부양 프로그램의 초점도 저PBR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PBR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제 상승률이 1위가 아니었던 거는 이 저PBR을 시작으로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찾기가 계속됐지만 사람들이 결국 돌아간 거는 자본에 대한 거, 주가 수익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주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우리 증시에서요. 예.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해당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말씀을 또 주셨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엔 내일은 또 뭐가 가야 되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금융, 보험, 은행, 증권에 이어서 뭐 지주사, 자동차 이제 오를 건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순환하면 또 오를까요? 이게 그 저PBR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건설주도 또 저PBR입니다, 사실. 네. 뭐 우리가 태영건설이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0.2배 수준이고 GS건설 0.3배 정도 되고요. 계룡건설 0.3배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묻지마 저PBR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 또 저PBR 줍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토지라든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PBR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만 앞에서 우리 평론가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기업들이 현재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작정 이런 저PBR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에서 7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저PBR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에 대한 지수적인 부분을 보면 2,500선 밑으로 내려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0선이나 480선이라고 기술적 부서에 볼 수 있는 장기평 밑으로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종가고 480선은 2년간의 평균 종가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렴한 종목군들을 찾자는 혈안으로 지금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코스닥이 또다시 장기평을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낙폭이 과하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장주들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AI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AI라는 것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락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적인 예로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약 2주 동안 만에 한 100%가 올랐습니다. 다른 여타의 생성 AI도 마찬가지였죠. 제주반도체가 11월 달에 5,000원 했는데 얼마 전까지 38,500원 올랐어요. 네. 7배 올랐습니다. 두 달 만에. 이 정도는 상당히 과하게 오른 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런 성장주들이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에서 약간 좀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게 그전에는 저PBR주로 막 굉장히 수급이 몰렸다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 2차 전지 쪽이 모처럼 좀 반등이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제는 좀 바뀌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 일단 당장에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낙폭이 워낙에 컸죠. 실적 발표 났던 모든 종목이 다 어닝 쇼크가 났고 어닝 쇼크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최근에 테슬라는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GM은 또 올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LG엔소라고 SDI 같은 경우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의 폭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엔솔 기준으로 30%대, 뭐 SDI는 50% 얘기하니까 30% 이상은 성장할 거다라고 미국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중국에서 리튬 관련 업체들이 지금 적자가 나고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기업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호주 그 연기금에서 그 필바라 그
호주에 있는 광산, 리튬 광산에 투자했던 중국 지분을 사들여갔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튬 가격이 얼추 바닥권에 근접했다라는 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사간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최악의 국면에서 1분기까지는 안 좋다라고 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실적이 가장 큰 회사들 중에서 남아 있는 건 국내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아주 거기서 더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어떤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얼추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올해 다시 작년과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올해 성장률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고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LG엔솔이나 SDI 공이 얘기하는 게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바닥 구간에서 바닥 잡는 구간이다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많이 빠졌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FOMC 이제 이슈 때문에 아침에 크게 빠져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급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가 저점에서 사기는 좋은 시점이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뭐 지속적인 연속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만은 어쨌든 바닥을 잡았다라기보단 바닥을 잡는 구간에 진입한 건 얼추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솔리마르님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왔던 요 기조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혹시 이사님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웃긴데 제가 오늘 아까 약간 한숨 쉬면서 동료 직원한테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별꼴을 다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역대급으로 샀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원대 환율이 급하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금융사고라든지 금융 이슈 터지고 나서 급하게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같이 환율이 1,300원대 이상에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사들어오는 건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냥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정부도 증시 부양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은행주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낮고 싸 보이는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외국인이 한 500만 주 정도 산 것 같아요. 네, 많이 샀어요. 네, 근데 기관이 아마 400만 주 이상을 팔았던 것 같고 네.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도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네. 이미 바닥은 확인됐고 이제 얼마만큼의 속도로 올라갈 거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얼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외국인들은 적어도 거래소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아마 오늘도 기관이 많이 팔았을 거고 네. 아마 외국인들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부 사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뭉개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일정 부분 한쪽으로 지금 아직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우리 증시 부양책이라는 게 저변을 확대시켜가지고 자금이 유입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구조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앞서 이상로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그 AI 주식들이 워낙에 과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이런 거 검토하고 있대 하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다 쏠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1분기 중에 성장률은 좀 싸게 살 필요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외국인들 매수 패턴이 계속 될 것이냐.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미국도 FOMC 예. 이슈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좀 박스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금융 환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오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살짝 들었던 게 약간 좀 단기자금 성격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렇게 오래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가 무려 56%나 개선이 된 거를 확인을 했고 외국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분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제 컨코를 통해서 보여준 거는 뭐 긍정과 어떤 불안한 부분 양면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HBM이나 이제 차세대 공정 분야 빼고 이제 우리 원래 주력으로 삼았던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는 사실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거라는 이제 방향성을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연한 봄이 온 건 아닌가? 삼성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그런 컨콜에 사실 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거든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기존의 삼성의 어떤 컨콜의 어떤 패턴상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좀 자신감이 없었고. 네, 좀 보수적으로 뭐 시각을 제시한 거 보면 아직은 좀 주저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 수출도 많이 반도체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IT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특히 이제 AI를 필두로 한 어떤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들도 계속 물론 살았다 팠다 이제 반복은 하겠지만 기조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비중은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지금 반도체 쪽도 오늘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평택 5공장 뭐 건설 작업이 일부가 뭐 중단됐다. 이 이슈 때문에 오후에 잠깐 좀 출렁이긴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발주가 들어가야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 국내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부분을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가 장비에 대한 매출이 올라왔다고 해서 주가가 함께 올랐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장비 매출이 앞으로도 증가할 거야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갔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그 외의 기업들 뭐 제우스라든지 최근에 뭐 STI라든지 뭐 HPSP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신고가 갔던 것도 장비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를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공사가 이제 중단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의 하락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에 대한 영향을 좀 이어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반도체 장비의 60%를 담당하는 기업이 세계 4개 기업이 있습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ASML 이렇게 4가지 기업이 전 세계 장비의 60% 납품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안으로 봤을 때 PSK나 뭐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약 2에서 3%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납품을 못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급형 모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하이엔드급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보급형 모델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발주들은 결국에는 중국을 향해서 중국발 매출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중국과에 대한 상대적인 중국과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반등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중국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또다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릴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한번 올라왔었는데 이런 평택 공장에 대한 중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믿었던 삼성전자마저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삼성에서 밝힌 바는 뭐 이게 중단되는 부분은 아니다. 일시적인 일부 부분이다. 중지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상관은 없다라고 보지만 다만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느냐 못 보이느냐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미국에서 또 반도체 협회에서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정부에다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 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일단 질투겠죠. 자기네들은 못 파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첨단 장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레거시 장비 같은 경우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팔면서 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중저가 제품들을 갖다가 구매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 제품들을 다량으로 구매를 해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러니까 쟤들도 못 팔게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결국은 미국 정부가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주느냐, 반응을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장비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안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지금 여기서 또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장비주들한테 되게 안 좋은 소식이었나 보네요. 생각해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바로 시행할 것 같다는 우려도 드는데 이거 괜찮은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정부 발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미국 그 이익 단체인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깃장처럼 이제 내놓은 불만을 쏟아낸 거인 거고 자기네들이 어쨌든 정부 통제, 미 상무부의 통제에 의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에이 너네도 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미 상무부가 실제 조치로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맹국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네. 이제 그렇고 만약에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여러 협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레거시 장비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준들이 나올 텐데 정말 이 협회에서 주장한 대로 이대로 되면 아마 이건 국제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주권 침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어깃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보조금 이슈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3월 말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관련 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수혜자가 TSMC, 인텔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가 이거는 정부에 대한 차원에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만 정부에서는 우선 이제 TSMC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요구를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확보 여력이 있던 부분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신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과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아직까지는 뭐 현재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지금 현재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투자를 지금 미국과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기대는 계속적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칩스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서 발효된 게 2022년 8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지금. 근데 실제 그 보조금 지급받은 곳이 2곳에 불과하거든요. 그 미국 마이크로칩스랑 그다음에 영국 방산업체 그 BAE 시스템즈라고 2곳만 받았어요. 받은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법만 발효 칩스법 해놓고 실제 보조금 집행이 되게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삼성만 어떤 무슨 불이익을 받아서 우리만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 반이 지났고 지금 저는 삼성이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보는 거는 삼성이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외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대만 유사시에 미국 기업들에게 최고 난이도의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삼성밖에 안 남아요. 인텔이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수율 맞춰가지고 실제 공급하겠습니까? 그거 아직 좀 먼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을 절대 칩스법의 보조금에 제외시키거나 혹은 차별을 두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동안 이 시행되고 나서 이 보조금 지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소극적이었다. 이제 그런데 올해 대선이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자기의 경제정책 성과들을 많이 이제 퍼뜨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고 3월이 거론된 거는 3월에 이제 그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으로 해서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는 혹시 뭐 밀릴 수 있겠으나 보조금에 있어서는 결국 다 집행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게 결국 미국 그 제조업 블루칼라들이 누굴 찍어줄 것이냐, 누굴 지지해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관건인데 예. 이거 삼성 반도체 테일러 공장이 만약에 계속 가동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텍사스 지역의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건 표에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외적인 얘기인데요. 네. 이게 텍사스가 지금 이제 공화당이 지금 그 의회를 장악을 한 상태거든요. 뭐 텍사스 주 독립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독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차피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선에서도 사실상 공화당 지역구거든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노이즈가 좀 붙어가지고 약간 좀 확장돼가지고 좀 소문이 그동안 났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지급은 좀 늦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거의 지급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늦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와 조금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 TSMC가 공장을 짓는 곳 애리조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꾸준하게 해왔고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곳이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텍사스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공화당을 또 표방하시다 보니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우선 이제 표에 대해서 좀 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애리조나 쪽에 선지급을 하는 것이 예. 좀 더 바이든도 개인적인 또 재선을 위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8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이런 복잡 다단한 상황이 이어지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는 또 한 번의 지금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없다. 파월의 발언이 미국하고 일본 증시에 오늘 좀 충격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물가가 지금 좀 빠르게 잡혀가는 중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완고한 게 나왔을까요, 발언이? 저는 그냥 미국 연준이 입장에선 지금 한껏 여유를 부려도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3월은 계속 얘기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연준은 계속 경계감을 표했고 3월은 이제 시장이 바랬던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번 FOMC를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3월을 내주고 5월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5월에 확실한 금리 인하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충격은 시장이 받았지만 그 FOMC 결과 나오고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안 좋게 받아들 실망 매물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네. 선제적으로 시장이 이제 일시적 충격을 받았다가 아 이게 나쁜 징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걸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물론 3월은 얘기는 분명히 선을 그었죠. 금리 인하 없다고. 근데 이제 파월이 곳곳에 얘기했던 그런 말의 표현의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한층 더 누그러졌고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좀 더 방향타를 확실하게 5월로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3월은 내줬고 5월에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 이런 해석을 그렇게도 하기엔, 네, 해석이 FOMC였습니다.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긴 했거든요. 3월이면은 속도 조절 논의를 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원래는 지금 이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뒤로 빠졌던 거는 사실 이번 주 초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재무부에서 이제 채권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분기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어떤 노이즈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BTFP가 이제 3월 11일부로 폐지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있던 거지만은 사실 거기에다가 손을 내미는 순간 부실은행으로 낙인 찍혀서 안 한다고 했던 DW라고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하는 이제 조달 창구인데 일종의 금융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맡겨가지고 채권 같은 걸 맡겨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일반화시키겠다고 자꾸 이제 오픈을 하고 자꾸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 자체는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이제 5월을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시장이 이제 국채 금리가 급격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왜 갑자기 급격히 빠지지 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네. 뉴욕의 지방은행 하나가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니야 니네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압력이 3월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장이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예. 2월 달도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장보다는 2월 달은 좀 조정 박스권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 말씀하신 거죠? 예, 미국 증시. 네. FOMC가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2%를 못을 계속적으로 이제 박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파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를 줘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만으로 현재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게 4.1%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네. 그게 중동 분쟁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 금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제 이런 파월의 강력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가도 올라 버렸죠. 그러면 결국 다가오는 2월 달이나 3월 달에 우리가 CPI라든지 PCE 같은 경우에도 이런 2%까지 내려가는 걸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금리 동결을 유지한 채 파월의 입이 강하게 들어가줘야지만 이거 까딱 잘못하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기대감만으로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뭐랄까요 장기 국채 금리도 좀 더 조절하는 역할을 파월이 이번에 입으로 해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던 부분 자체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간 뭐 FOMC에서 어떤 결과 나와도 나스닥은 뭐 꿋꿋하게 올라줬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난 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우리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 엔비디아조차도 간밤에는 떨어졌으니까요. 이 부분이 좀 불안한 대목 같습니다. JP 모건에서는 M7의 지금 상황이 닷컴 버블과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 것 같은 상황인데 내일 이후에 우리 이사님께서는 박스권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M7이 작년에 워낙 뜨거웠고 증시 전체를 이제 지배했었고 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M7이 가져가는 비중이 워낙 커졌잖아요. 이제 그런 걸 비교해서 이제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했는데 네. 그때는 저는 시장 환경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의 수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그때 올랐던 이유와 지금 올랐던 이유는 이제 지금은 AI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었던 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잘 나왔거든요. 되게 잘 나왔잖아요. 시장 기대치 다 올라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기대치보다 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는 영 반응이 시원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로 잘 나왔던 거 오케이 알았어. 근데 시장은 이미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이 정도로 가지고 충족이 되지 않아.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원해. 그게 이제 다른 테슬라는 더 심하게 반응을 했던 거고 이제 애플도 이제 실적 내놓겠죠. 그러면은 아마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보니까 저는 지금은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을 지금 조정해가는 과정인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기준으로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걸 끌고 나갈 모멘텀이 AI 외에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도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생각이 좀 두 분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한 저도 전체적으로 S&P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 연말 기준으로 5,000원 훌쩍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왜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하냐면은 일단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했던 거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 때는 사실 숫자가 안 나오는데 버블이 났었던 거지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R로 하면 30배 언더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스권 구간에서 눌릴 때 기회를 보시는 하나의 어떤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연말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지수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의 흐름도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지금 뭐 몇 번 내릴 거냐에 대한 싸움은 있지만 최소 세 번이잖아요. 지금 연준의 전망은 시장이 기대하는 건 5번이고. 그럼 이제 닷컴 버블 때와 또 맞지 않는 거는 금리는 점차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시장이 풍부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QT 얘기도 3월에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어쨌든 QT를 축소한다는 거는 증시에 들어갈 자금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저변이 많아진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예. 닷컴 때와 딱 이걸 비교할 수 있나 저는 의문입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이 테무, 알리 같은 이 저가 플랫폼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한 상품이 무려 82조 원어치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신냉전으로 지금 높아진 이 무역 장벽을 어찌 보면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플랫폼 기술로 좀 극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얻어 걸린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을 좀 늘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특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